말씀 여러 가지로 주셨지만 어쨌거나 김민석 코는 닻을 올려서 출발을 했고요. 산적한 과제는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부동산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법 후속 대책 마련 문제, 뭐 메가특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무엇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느냐부터 좀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이대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 다 중요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 제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찬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의 목소리를 좀 일부 수렴해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과 증시,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진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과 증시, 즉 경제에 대한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분야죠.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그 젊은 층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지지 기반을 다시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증시 문제 이게 다 결부돼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레버리지 ETF 관련된 논란, 그리고 형소법 개정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김민석 대표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기반을 다지면 저는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송영길 의원께서 아마 잘 아시는 분야겠지만 지금 외교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교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빅 이벤트가 연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도 함께 나오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어제 방한하셔가지고 오늘 또 대통령 만나는 자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은 결국 김정은을 11월 에이펙에 불러내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잘 챙겨 나가느냐가 대통령 지지도를 올리는데, 민주당이 함께 정부 여당이 상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메가 프로젝트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밀어내야 됩니다. 함께 이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 신윤규 변호사님은 제가 맞춤형으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정성호 장관 사표 제출과 관련된 건데, 정성호 장관이 사표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되는 문제는 반개혁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거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이야기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형사소송법 안에 검찰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개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메시지인지,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정무적으로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말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출범은 예정돼 있고 결국 공소청에서 수사 인력 다 빼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전 거기에 대해서 경찰 통제 방안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불안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필요하면 재개정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 인력을 한번 뺐는데 또 다시 들여놓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전권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수사 인력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고 그럼 검사 인력은 공소청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국민의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수사지휘권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안 하면 아마 이거 집권 여당의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좀 돌아올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걸로 보고요. 저는 아까 박영신 앵커님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다,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금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가 총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후보님의 말씀을 좀 빌려서 민주당을 더 민주당답게 만들고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개혁하느냐? 민주당은요, 다음 총선 치르고 나면 아마 상임위원장의 쟁투가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 충청 쪽 한번 보십시오. 기본이 3선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4선, 5선, 6선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제가 보면 아니, 선수가 많다고 해서 다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그 선수를 쌓을 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냐 반기득권화됐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김민석 대표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당 개혁이죠. 정당 개혁. 그 정당 개혁이고 상시 공천제를 통해서 아까 여론조사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배심제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예. 당에서도 여론조사 다 폐지하시고 배심제를 하세요. 한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아니 체육관에서 슈퍼스타 K도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역별 배심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아예 공천의 룰 자체를 우리 이제 법학 용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이런 말도 써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마련해내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정당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가 전 제1의 과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정당 개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김민석 대표의 저는 첫 번째 시험 때는 사실 총선도 총선인데 본인이 재신임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재선거하고 나머지 있는 이제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잘 찾는 문제,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김민석 대표께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윤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이제 갖고 있는 유능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한 이미지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재명 일 진짜 잘하네. 난 지지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 지지해도 되겠다. 내 계좌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내 종목 수익이 올라가네.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재명이 했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했냐? 지방선거 패배 때부터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6월 3일이요? 보고 하필이면 또 그 시점에 증시가 많이 또 하방 압박을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능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유능한 정당이 되려면 유능한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기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이름값만 높지 유능하신 분들 손에 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정당에 수혈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김민석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정당이 이어받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 인큐베이팅하는 것도 김민석 대표의 역할이라고 좀 봅니다. 좋습니다. 그 슈퍼챗스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노발대발 시방님이 시방시오 팬이신 것 같아요. 하호영, 박영시, 신인규 이주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아리디프님, 저분 계속 와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하기 싫은 여자분, 여자님,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하나 시켜드리고 싶네. 하늘아래님까지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뷰리핑에서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나온 패널들이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빛보다 빠른 해설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조이데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민석 당대표의 과제의 수행 그리고 그것으로 보여지는 실력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 시절에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100일 안에 10%였잖아요. 자, 오늘 여론조사가 방금 하나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17일에서 18일입니다. 전당대회 직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43.3%, 부정평가가 54.9%였습니다. 보니까 역시 20대가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65.8%로 높고 특이한 점이 매우 잘못함이 높아요. 매우 잘못함이 58.9%로 높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높고 63.1%고요. 서울이 58.6%포인트로 부산, 울산, 경남보다도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황 더해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 추세가 전당대회 내내 기억을 해보면 계속돼 왔고 지금도 좀 이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내일 갤럽을 좀 보긴 해야 할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김민석 대표께서 이제 당정일체의 흐름을 내면 전 올라간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개혁의 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로는 정말 MBS 기준으로는 70%에 육박한 맞습니다. 지지율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럼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거 하면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너무 많아요. 이걸 뭐 제가 여기서 하나로 다 분석해서 얘기하긴 그렇고,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데 황희 의원이 삼선 의원이 펫버스 발언을 하면 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정책 물론 다 보시죠. 다 꼼꼼히 보시지만 그냥 펫버스 하나 기사 나가면요, 그 버스 안에서 노래 이제 이런 거 퍼지면서 황당한 정치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2030 보면 부정평가를 보면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그랬던 것 문제를 같습니다. 가지고 장난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겠죠.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전당대회 기간에 오마이 TV에 가서 그 기자분의 카메라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부자진을 통해서 그러면서 한 표 줍쇼 이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모순, 궤변 이런 거죠. 궤변을 계속 퍼뜨려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 문제가 많네. 근데 이런 분이 1등을 하네? 그럼 그런 정당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상식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국민들이. 그 저는 뭐 지금의 현실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뭐 황희 의원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최민희 의원 수석 최고위원 뽑아놓은 걸 뭐 어떻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고강도의 정당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치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 데리고 오면은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늘 사장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출마휴직제를 도입하자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출마휴직제 같은 거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도입하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라는 걸 제가 외치고 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정치를 권력으로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민주당이 앞장서고 선출직의 연한 총량을 2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연한 총량을 정해서 우리가 먼저 기득권화되는 걸 스스로 자정하고 우리 스스로 고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보세요. 그럼 20, 30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030을 향한 정당 개혁의 그림이 될 수 있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득권을 뜯어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많아요. 이런 건 우리 정바세 홈페이지 오시면 다 많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요즘에 투명 경영 인증을 받거든요. 그게 ISO라고 합니다. ISO로 투명 경영 인증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정당은 그런 거 못 합니까? 왜 정당은 투명 경영을 안 하죠? 뭐 정당이라고 해서 특수 신분이 있는 겁니까? 당비를 내고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어디에 돈 썼고 볼펜을 몇 자루를 샀고 의자를 얼마를 샀고 누가 외국에 나갈 때 뭐 어떤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지 뭘 타는지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먼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과 어떤 공정에 관련된 ISO 인증 같은 거. ISO 저는 인증? 김민석 대표께서도 아마 뭐 지금 회의들 다 공개하겠다, 아마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쇄신해야 된다. 과감하게. 아니 정당에서 이런 것까지 해? 라고 반문이 나올 정도로 하셔야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20, 30대 그리고 특히 여성의 표심 이런 것들 다 돌릴 수 있지, 말로만 뭐 우리가 잘할게요, 뭐 얼마 줄게요, 이거 가지고는요 뭐 청년 최고위원 몇 자리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견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기에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죠.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모멘텀 만들어야죠. 지지율과 관련된 반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80%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거라고 보고, 누가 뭐래도 대통령은 중도 무당층과 일부 보수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이에요. 전국 통합, 세대 통합을 이뤄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적까지 받아들게 된 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치적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라는 허니문 기간이라도 분명히 있는 거고 아마 참고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사실상 패배라는 것은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유권자들은 패배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지지했는데 왜 이런 성적밖에 못 만들지라고 대통령 탓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전 봐요. 물론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였다고 저는 물론 보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
지금 18세에서 20대의 부정평가가 65.8%잖아요. 젊은 층들은 요즘 코인 안 해요. 주식했죠. 근데 주식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렇네요. 고점에 물렸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애초에 처음에 주식이 활황하던 시기에 들어가서 아 정말 이재명 만세 불렀던 예를 들면 뭐 DC 인사이드의 그 주식 갤러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예, 그 있고요. 부동산은 예. 젊은 층에게 사실 그렇게 관심사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위선의 이미지를 황희 의원이 대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을 탓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탓하고 거기에 뭔가 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뭐 말은 맞지 않지만 근저당 논란 이런 거를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 여성들 중에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표상 나와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민주당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3가지만 짚고 싶은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당과 정의 지지율을 다 견인해야 된다는 책무를 저는 받아들였다고 보는데 김민석 체제가 민주당은 개꼰대구나. 민주당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기는구나. 가르치려 두는구나. 예. 그걸 최민희 최고위원께 보고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위선적이구나. 황희 의원을 보고 전 느낀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무능하구나. 최민희, 황희 두 분을 보고 또 느낀다고 봐요. 그런데 왜 졌어요? 라는 그 표현이 등장했을 때부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을 해? 축구협회. 심지어 수석이야? 이런 생각을 젊은 층이 안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젊은 층이 소비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스튜디오 이런 영상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야 우리 그러면 나중에 이런 범죄 당해도 검사가 우리 안 도와줘?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여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가했다고? 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이고요. 황희 의원 보면서 무능하다고 느끼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 보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민주당이랑 조국당이랑 한 몸이네. 민주당 의원들이 왜 조국 지지해? 이런 얘기를 지금 젊은 층들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종합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황희, 최민희 두 분의 희를 합치면 희희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희희 낙낙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유권자층은 희희 낙낙하지 않고 있다. 반성하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빠졌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 80%라면 이거 정말 위험 신호 아닙니까? 그렇죠. 무당층에서. 그래서 저는 한 분 더 추가하자면 결국 지금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된 데에는 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분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면서 뭐 국민들이 뭐 반대하든 말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하면서 그 4대 개혁 입법 추진하다가 이명박 정부한테 520만 표 차이로 내줬잖아요, 정권을. 그렇죠. 그게 떠오를 행태를 하는데 그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 그 유시민 씨죠. 유시민 씨와 유시민 추종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과 선긋기를 못하고 뭐 정청래 후보 말 맞다나 노코멘트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김어준의 주장이나 유시민의 주장이나 정청래의 주장이 똑같네.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게 국민들 앞에 지금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시민과 유시민 추종 세력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감한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심하는 게 김민석 대표께서 과감한 선긋기를 일단 하셨어요. 그거 아주 잘하신 거고 당 전체에서 그 색깔이 빠져야 됩니다. 아까 그 ABC 색깔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 그렇죠. ABC가 어떻게 보면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반대자들을 돌려 세워야 다시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던 그 1년차의 지지율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노력을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가죽을 벗기는 저는 그걸 뼈를 깎는 노력까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이제 조이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조이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김민석 대표 이야기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해방 이후에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그리고 이은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만 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제가 최대한 취약은 해봤는데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치권 안에서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과연 조희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런 것인가. 특히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에서 조희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말씀 나누고 비법조인인 저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일부 언론을 보니까 뭐 윤석열, 김명수 두 사람 있을 때도 관련된 뭐 대법관 제청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해서 정당이 여당의 자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가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양비론에 빠져 계신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모르겠고 알겠고 뭐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는 중요한 건 그거죠. 조희대라는 사람은 누가 임명했는가? 내란수계가 임명했어요. 내란수계가 아직까지 대법원장인 대한민국입니다. 내란수계가 임명한 사람이 대법원장인 대한민국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국면마다 등장해가지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뭉개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느냐? 전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기간에 탄핵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걸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이죠. 왜 뭉갰냐 이거예요. 저는 뭐 과거의 전례가 어땠고 과거의 대통령과 뭐 어떤 대법원장의 갈등을 빚은 사안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과거 야당일 때 이렇게 주장했다 뭐 이런 할 수 있는데 저는 왜 뭉갰냐 이거예요. 왜 관례를 깼냐 이거예요. 이런 거 그냥 지적하다 보면 그냥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희대 씨라고 부를만 하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에 끼어들어서 사법부의 수장이랍시고 뭔가 대통령과 대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직무정지를 시키든지 사퇴를 시키든지 최대한 여론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시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도 탄핵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론의 압박을 통해 사퇴의 방향으로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법조인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조희대 문제는 간단치 않죠. 이게 조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시대의 임명을 받은 조희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시원적 권력 자체가 윤석열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시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놓고 보면 양비론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내지는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잖아 라는 이런 기계적인 그 합법적 인식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분들은 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합법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가면요. 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결국 조희대의 문제 1. 내란 인사. 결국 윤석열이 내란으로 지금 이제 2심에서 사형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내란 인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동안에는 정치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2025년 5월에 파기환송,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랬죠. 근데 이 정치 개입이라는 거는요. 판사가 정치하면 됩니까? 법복이고 정치하면 되나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고도로 요구되는 직책이 판사. 특히나 대법원장. 정치적 의심을 받으면 그 자체로도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정치 개입의 의혹이 짙게 나왔고요. 이거 다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정치 개입에서 이제는 도를 넘어서 정치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내란 특별재판부법 만들 때 갑자기 대법원에서 우리 예규로 만들게 라고 하면서 정치질을 했거든요. 첫 번째 정치 행위고요. 이번에는 또 정치 행위를 하면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또 서면 제청이라는 정치 행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해가지고요. 국회 동의 못 받고 대통령 임명 안 된다는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그 무지함 가지고는 대법원장 못 합니다. 그렇죠. 집에 가셔야 되고 알면서 했잖아요. 사악한 거죠. 정치적 논란을 의도해서 했다? 그거야말로 정치행위인 겁니다. 법복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의 정치행위는 도를 넘었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전체 법관의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법관들이 이건 부끄러워지는 거고요. 이미 법원 노조에서는 조희대 물러나는 얘기를 그렇죠. 몇 번을 했어요. 제 예. 기억에도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대를 때때로 법원 노조. 그리고 국민들은요. 이미 조희대 코트에서 인사권을 해가지고 내세운 법관들이 재판하는 거 국민들이 수긍하라면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봐도 이미 조희대는 아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마치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아니 기계적 균형이고 조희대가 합법적인 권한 썼지 재청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 빼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치 행위를 전 조희대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자면 이런 정치 개입과 돈 없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저는 탄핵까지 열어놓고 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직무정지를 통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어느 범위까지 대한민국의 법관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어디까지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지를 전 판결문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록으로 남겨야죠.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조희대도 뭐 국회가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난 오히려 탄핵 당하면 좋아. 무슨 빌런 정치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칙대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죠. 저는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분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조희대의 행위가 이 정치 개입과 정치 행위가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이 되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역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저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나와서 행정처장님이 어제 나오셨더라고요. 저 보는데 말장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는 거고 신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대고 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건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요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와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우리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대법원에서 만남을 요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때는 왜 그렇게 서면 제청 안 했습니까? 코드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윤석열 때는 다 만나서 관례대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른 행동을 합니까? 왜 희한한 행동을 합니까? 물어봐야죠. 아니 그때 조희대와 지금 조희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내란 인사가 임명해주면은 그 대법관 제청할 때는 가서 협의하는 게 맞고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는 내란 청산하고 내란 종식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뭐 찔립니까? 갑자기 서면으로 제청하고 이 논란을 만들게 그 자체가 본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음 일정 있으시죠? 아니, 다음 일정도 있는데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하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자꾸 걱정이 이런 되네요. 얘기를 합니까? 저 법원행정처장도 조희대가 임명한 조희대 픽인데 국회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두 분 또 말씀을 중간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채팅창에서 지금 뒤에 칠판에 적혀놓은 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셔서 이 얘기만 잠깐 드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어제 그 만찬에서 있었던 음식들입니다. 그 각자의 고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민석 대표는 종로육회, 그리고 고흥유자는 누굴까요? 송영길 후보, 금산인삼은 정청래 후보. 그렇다. 시방 두 분은 오늘 점심 뭐 드시는지 궁금하다라고까지 말씀 나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요. 다음 일정 또 바삐 가셔야겠네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함께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